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백선까지 왔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총정리 이론 강의도 학습을 하셨고 또 요약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 풀이라든지 또 시험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동형 문제 풀이까지 마무리를 하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백선 문제를 통해서 이제 최신 출제 경향에 맞도록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엄선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잊어버린 곳이 없도록 다시 그것을 찾아내는 그런 멋진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국토교육법상 기반시설 분류. 여러분 그 기반시설 분류에 관련된 사항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주 나옵니다. 네. 자, 공원, 광장, 짓 그렇게 웃었죠. 네. 공원, 광장, 짓 그렇게 웃어요. 그때 짓는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는 그렇죠. 이 법상 공간시설 맞습니다. 그리고 하천,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는 방제시설, 그죠? 방제시설 분류되고요. 어떻게 외웠죠? 저수지, 방이니까 전부. 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수지, 방방, 하유, 이렇게 웃잖아요. 그죠? 저수지, 방방, 하유, 그렇게 웃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은 전부 기반시설 중에서 주검에 관련된 기반시설, 그래서 보건위생시설 맞습니다. 네. 보건위생시설은 주검에 관련된 기반시설이다. 그 다음에 도로는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그리고 보행자 우선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로 세분할 수 있다. 틀렸는데 여러분 자동차 전용도로 있고요, 보행자 전용도로도 있고,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있지만 우선 도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도로는 보행자 우선 도로가 유일하게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뭐 자동차 우선 도로나 자전거 우선 도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우선 도로는 오직 보행자 우선 도로만 있다. 사람이 먼저다, 뭐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은 종류를 어떻게 봤죠? 그렇죠. 하수, 페페, 그리고 빗물, 그렇게 웃었죠. 네. 공원, 광장, 짓, 저수지, 방방, 하유, 그렇게 웃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위생시설은 주검 관련 기반시설이고,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은, 네, 하수, 페페, 빗물, 그렇게 웃습니다. 네, 암기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도로 중, 네. 보행자 우선 도로만 존재하고요. 우선 도로는 자동차 우선 도로나 자전거 우선 도로는 없다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죠.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광역계획관리 둘 이상의 시도 많이 했죠. 뭐 일단 1번 문제가 광역도시계획이나 광역계획권 관련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막히면 안 되죠. 자, 광역계획은 시도, 관할계획을 치게 된 경우 광역계획은 누가 지정합니까? 그렇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된 시도지사, 관할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시도지사 공동 수립이죠.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 그렇게 되죠. 3번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그렇죠, 하급청이 요청할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하급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하급청인 시도지사와 공동 수립이 가능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안한 바에 따라서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 적성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여러분 도시군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기초조사를 할 때 두 가지,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 적성 분석을 포함한 것은, 그렇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에는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 적성 분석을 포함을 시키도록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상관이 없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이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5년마다 등록 현황을 등록 사항을 확인하고 변동 사항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정답은 네, 3번이었고요. 아무튼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관련 부분은 충분히 복습을 했고요. 그동안에 네, 또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3번 문제 같이 보죠.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기본계획,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도시군 기본계획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지역적 특성과, 그러니까 어떤 도시나 군 지역이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네, 도시군 기본계획 연구하면 되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 그리고 목표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첫 번째 내용이 이거잖아요. 너무 정확하죠. 다음 2번. 인접시군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된 시정소와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이미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죠, 기초조서에 포함되어야 할 토지 적성 평가나 재적성 분석을 아니할 수 있죠. 4번.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게 됩니다. 5번. 특별시랑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틀렸잖아요. 이런 도시군 기본계획 할 때 제가 많이 강조드렸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이고, 이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승인 규정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틀렸잖아요. 다만 누가 수립한 것? 그렇죠. 시당 또는 군수. 시당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만 관할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틀린 거 찾아야 되죠. 틀린 것은 5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과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민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업유통개발 지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고, 여러분 그 주민은 입안을 못하고요. 이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은 제한할 수 있잖아. 그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그 입안이 제한될 수 있는 대상 용도지역은 3개죠.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아니고 생산관리,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의 하나요. 이 3개의 용도지역이 하나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 제한될 수 있고, 그 지정 대상 지역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 맞죠?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 제한될 수 있고, 그중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된다. 정확하죠? 다음 2번. 입안권자가, 여기 틀렸죠? 네, 그 다음에 입안권자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입안할 경우에는 지방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용도지구 지정이잖아요.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해당 지방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위 2번의 경우에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요청이 있어야 되죠. 기밀 플러스 요청이에요.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듣지 아니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분이 틀렸잖아요. 기밀을 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 의견 청취나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될 수 있잖아요. 다음 4번. 입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신청해 것을 결정한다. 틀렸죠? 여러분, 입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합니까? 시도지사. 이런 것은 망설임이 없어야 되죠. 입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직접 또는 지방구청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죠.
다음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려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려면은 입안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하고 틀렸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협의 대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즉 중앙행정부처의 장관과 협의해야 되죠. 그리고 중앙도시계획 내 심의가 됩니다. 근데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 자 누구죠?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군 관리 결정할 때는 네,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그죠? 그때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장은 그 요청을 받고 며칠? 그렇죠.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자, 옳은 것. 정답은 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볼까요?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강조를 많이 했거나 꼭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만든 문제라는 걸 조금 느끼게 될 겁니다. 갈수록 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획법상 용도지간의 행위 제한이에요. 용도지간의 행위 제한 특례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간의 행위 제한과 금별 용적률 규정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주로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은 그중 건축 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무슨 용도지역이죠? 그렇죠.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적용이 될 행위 제한과 금별 및 용적률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생산녹지지역으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입니다. 여러분, 도시지역 안에서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아파트 짓고 공장 못 짓잖아요. 녹지로 묶여 있으니까. 농사 지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 농지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즉 공익사업에도 필요하지 않은 농지라면 농사 지어야 되지 뭐.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지정이나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규정을 도시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한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하면은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에는 도로법상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없어요. 왜요?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니까.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농지를 살 때는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만 이 농지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아마요. 한 개의 대지 1,500제곱미터, 1,500제곱미터 중에서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일부 걸치면은 기준이 어떻게 되죠? 66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다고요. 네. 자, 이 도로고. 그런데, 자, 1,500제곱미터 중에서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띠 모양으로 쭉 지정된 이 중심 상업지역, 이 중심 상업지역의 걸친 면적, 중심 상업지역의 걸친 면적이 1,500제곱미터 가운데서 1,000제곱미터가 중심 상업지역에 걸쳤다고. 나머지 500제곱미터는 준주거지잖아. 나머지 500제곱미터는 준주거지역에 500제곱미터 걸쳤다고. 이때는 한 개 대지가 두 개의 용도 지역에 걸쳤을 때 그중 일부가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일부 걸치면 기준이 얼마죠? 660제곱미터 기준합니다. 자, 660제곱미터 기준에서 둘중 작은 면적. 둘중 작은 면적은 중심 상업지역이 1,000제곱미터, 준주거지역이 500이니까 이쪽이 작잖아. 둘중 작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가 있잖아요. 있으면은 이 1,500제곱미터 대지에 집 지을 때 금폐율과 용적률은 뭘 적용하죠? 이 대답을 못하면은 이론 공부가 안 된 거라고. 금폐율과 용적률은 그렇죠. 가중평균값, 가중평균값으로 산정된 금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중에서 집을 재야 돼요.
그리고 건축 제한은 어떻게 되죠? 이 지금 대답을 못하면 이론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래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자, 건축 제한은 그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죠. 그중 가장 넓은 지역. 가장 넓은 지역이니까 이 중 넓은 지역은 중심 사업적 1,500제곱 넓기 때문에 이 1,500제곱미터의 대지 전부에 대해서 중심 사업적에 적용이 될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봐요. 한 개 대지 1,500제곱미터 중 도로변의 모양으로 지정된 중심 사업지의 1,000제곱미터. 나머지 500제곱미터는 준주거지역에 걸친 경우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중 가장 넓은 중심 사업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이런 것은 그림 그려보지 않고 그냥 바로 읽으면서 OX로 이렇게 판단이 가능해야 돼요. 그것은 연습을 많이 한 사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 이론 자체가 기억이 안 나고 이 뭐 그림 자체가 어지러우면은 안 되져요. 경쟁 이론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이 파트를 찾아서 10분만 투자하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다음 4번. 4번, 5번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지적 건축물이 고도지구 걸친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 첨부에 대해서 녹지지가 아니고 뭐죠? 고도지구죠. 고도지구. 고도지구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적에 걸쳤는데 건축물이 봐요. 건축물이 일부라도 어디에 걸치면 고도지구에 걸쳐버리면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는 고도지구에 적용이 될 건축물과 대지구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 단 녹지적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더라도 또한 같다니까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는 고도지구에 적용이 될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녹지적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에도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는 역시 고도지구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거잖아요. 다음 5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적에 걸친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씩 용적에 걸쳤는데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에 걸치게 된 거죠. 오른쪽이 방화지구예요. 여기는 그 밖의 지역이잖아. 그러면 그 건축물 전부만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을 적용하지. 대지에는 방화지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친 경우에는 그 전부는 건축물이죠.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를 풀 수 있으면 네, 그동안에 공부하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조금 부족하시면 안 듣잖아요. 이 부분만 그 총적인 이론 강의 핵심 이론 강의 한 번 더 들으십시오. 네, 한 번 더 듣고 문제 다시 읽어보시고 완벽하게 정리해서 수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넘어가고요. 어려운데라고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합격이 자꾸 어려지잖아요. 뭐 공부는 뭐 정직한 거죠.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저는 뭐 이렇게 잘 설명해서 여러분에게 수험 중 방법을 알려드릴 뿐이죠, 역할이. 다음 6번까지 보겠습니다. 국토교육법상 성장관리계획구역.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이때쯤 되면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녹관, 농자 안의 성장,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의 성장을 관할 시청, 군청에 관리하려고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성장관리계획이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아니다. 이게 이제 큰 특징이었죠. 네. 기억번 같이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기억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될 용도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잖아요. 2번. 상업지역, 공업적으로 주변 토지 이용사항이나 교통여건 등 변화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성장관리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더 이상의 성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성장을 관리해야 될 성장관리구역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어디에 지정되죠?
녹관, 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네 개죠. 녹관, 농자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녹지지역만 가능하죠. 이미 개발이 끝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녹관, 농자 안의 취락, 녹관, 농자 안의 성장을 관리할 목적으로 성장관리구역이 지정됩니다. 틀렸고요. 기억도 틀렸고 니은도 틀렸고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환경정위원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한다. 정확한데요? 맞아요. 리얼번. 위 T국의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소면 이 T국의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소면 6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그 기한까지 제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위 T국의 협의 요청을 받은 환경정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방의회는 60일 내에 의견 제시. 이런 거 좀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환경정위원장은 30일 내에 의견 제시. 비교해서 좀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개 다 틀렸구나. 비교 암기.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에는 그렇죠. 성장관리계획 내용은 그 지구단위 계획 내용과 비교해서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 등이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됩니다. 오케이. 성장관리계획 구간의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력. 본래 건폐율이 전부 20인데, 그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된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력, 그리고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0% 이하 부분에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잖아. 그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맞는 것은 맞죠? 그래서 디귿, 비옥, 숏. 그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7번. 국토교육법상 개발 행위 허가 및 공공시설 기속. 우리 공공시설 기속도 많이 했잖아요. 이제 하셔야죠. 네. 자, 개발허가를 받은 자의 행정책이든 비행정책이든 그 개발허가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전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기속됩니다. 네. 자, 개발허가 받은 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개발허가 받은 자에게 무상 기속이 아니고 그 관리청,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기속됩니다.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의 무상 기속이잖아. 그리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허가 받은 자의 행정청이라고 해요. 그 개발허가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1번이 틀렸구나.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개발허가 받은 자의 행정청입니다. 행정청. 종전에 개발행위 하기 전에 면사무소가 있었어. 면사무소. 종전에 공공시설, 면사무소가 있었다고. 근데 그 동네가 새로 개발되면서 면사무소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복합도 그 동사무소의 명칭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그죠? 행복센터, 행복센터, 복지센터, 주민복지센터, 동사무소라고 합시다. 동사무소. 그럼 봐요. 이것은 종전의 공공시설이고 개발되면서 면사무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시설, 동사무소가 설치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개발허가 받은 행정청이면은 이 새로 설치된 동사무소는 누구 거? 개발허가 받은 행정청이면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이 새로운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관리청 무상 귀속이에요. 근데 개발허가 받은 자가 비행정청이야. 행정청이 아닙니다. 개발허가 받은 자가 비행정청이더라도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새로운 공공시설은 역시 그 시설을 관리해야 될 관리청에 무상 기속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제 그동안 제가 이렇게 쭉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한번 쭉 보면은 지난 3월 달부터 1월 달부터 계속 필기는 같은 걸 계속 적어요. 보면 적는데 지금까지 몰라요. 왜 적었냐고.
늘 필기는 잘하는데 복습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은 그런 분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고, 네.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네. 개발허가 받은 자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전부 그 시설을 관리해야 될 관리청 무상기속이에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답 찾아가겠다. 진짜. 근데 종전의 공공시설, 내 사무소죠. 종전의 공공시설은 개발허가 받은 자 행정청이면 그 개발허가 받은 자 행정청이잖아. 바로 그 개발허가 받은 자 행정청이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 양도가 가능해요. 근데 개발허가 받은 자 행정청이 아니면은 종전의 공공시설, 명사무소죠. 이 종전의 공공시설은 전부 개발허가 받은 자에게 비행정청, 민간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죠? 그 개발허가 받은 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들어간 돈이 있겠죠. 네, 그 설치 비용 부분에서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 비용,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 범위 안에서 개발허가 받은 자에게 무상 양도가 이루어지는 거야.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 비용 범위 안에서 무상 양도, 무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간단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관련된 부분은 꼭 기본서를 찾아서 총정리 이루는 강의를 한 번 더 복습하는 것도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아무튼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된 부분을 분할할 때는 허가 없이 분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재산이니까. 그리고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단 1개월 내에 사후 신고를 요하잖아요.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1개월 내에 사후 신고를 요한다. 맞잖아요. 부지 면적 5% 범위에서 축소 변경은 경미하니까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정확하잖아요.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건축법상 준공검사잖아. 건축구에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이 법상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잖아. 개발 행위가 완료된 후 개발행 허가 사항을 공사가 완료됐을 때, 개발이 허가 받고 공사가 완료됐을 때 준공사를 받지 않는 게 세계죠. 물리적 공사가 수반되지 않은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그리고 이거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이미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이거 국토교육법상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죠. 참 중요한 거다. 아유, 문제 좋아라. 7번의 정답은 1번이었어요. 네. 8번. 자, 국토교육법상 용도지역 지정특례, 용도지역 지정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목적과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이 같으면 특례가 허용되잖아. 그 매립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아니고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즉 고시는 특례에 포함이 안 돼요.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단 이 경우 관계되는 시장소가 지체 없이 이를 고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고시는 관계되는 시장소가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까지 의제 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간주되는 사항에는 이웃 용도지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될 뿐이지 그 지정에 관한 공식적인 고시까지 성수로 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정답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 다 해놓고 정답은 끝까지 틀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항만법상 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공유수면 많이 했잖아요. 그죠? 항만법상 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공유수면 전부 이 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의지되는 게 아니고 항만법상 항만구역과 어촌의왕법상 의왕구역으로서 어디에? 도시지역에 연접되는 도시지역. 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네, 이 법상 도시지역으로 이거는 결정고시로 본다. 고시까지 의제에 포함된다고.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공업도시 개발에 첫걸음을 뗐기 때문에 이 법상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아니고
결정 고시를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 도시적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4번 위 3의 경우 토지 첨단 사업단지가 해제가 되면 이 법상 다른 법률에서 그 단지가 어떤 용도지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지정하기 전에 용도지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단 사업 완료, 개발 사업 완료로 해제된 경우에는 제외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죠. 예를 들면 잠깐 봐요. 여러분. 이게 농림지역이었어요. 산도 있고 막 들판이 있었다고.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이었다고. 근데 여기다가 도시첨단 사업단지를 지정해버렸어. 도시첨단 사업단지를 지정. 도시첨단 사업단지를 지정해버리면 첨단 신도시 개발에 첫걸음을 떼버렸잖아. 그러면은 지정전 용도지기 농림지역에서 도시첨단 사업단지가 지정된 곳은 뭐로 바뀌죠? 그렇죠. 이 법상 도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적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도시첨단 사업을 지정되니까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이 됐다고. 근데 산업단지로 개발되지 못한 상태에서 첫 사업을 뜨기도 전에 도시첨단 사업단지 지정이 해제가 되어버리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에서 지정전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된다 이 말이다. 근데 도시첨단 사업단지로 지정되고 진짜 이 지역을 밀어서 첨단 산업 도시로 개발돼 버린 거야. 그러면은 사업 완료, 첨단 사업단지 건설 사업 완료, 개발 사업 완료, 도시 첨단 사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그때는 이미 신도시로 개발된 그 도시지역은 지정전 용도지역인 농림지로 환원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농지법상 농업지정지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상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아니고 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 여러분 관리지역 안에 농지에 농지법상 농업지정지역이 지정되면 이 법상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로 의제가 되어버립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도지역 지정 특례는 이 한 문제에 의하면 수업이 완벽한 거 아니에요? 물샐 틈 없이 전체적인 복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네. 8번. 9번 문제 같이 볼까요? 9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렇죠.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그래요. 우리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학교를 지으면 이 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고 사업이 결정되면 그날부터 3개월 내에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이잖아. 네. 다만 2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야. 그죠? 단 행정직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불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참 좋죠. 맞고 3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는 청문 대상 맞죠? 네. 국토교육부상 청문 대상. 우리 어떻게 외웠죠? 개, 도, 실. 또 적음에서 못 외운 사람 있죠? 개가 뭐죠? 개발 행위 허가 취소. 도 이거잖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실, 실시계획 인가 취소. 연습하십시오. 개발 행위 허가 취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그렇게 되죠. 다음 4번.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이때 장기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부터 10년 지나서 실시계획을 작성했거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를 말하게 되죠. 자, 이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몇 년이죠? 5년. 5년 이내에 공지법상 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고시로부터 5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실시계획은 그 효력을 잃는다. 실시계획 실효, 실시계획 실효는 5년이에요. 신설 이후에 정답을 한 번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우리 그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 전체에서는 공지법을 추정할 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에는 그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고시를 공지법상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찾아야 되죠. 네,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10번. 국토교육법상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토지 이용 사원과 개발 수요 및 주변 요건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여기서 밑줄 긋고 외웠잖아요.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대의 입지를 완화할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특정 시설의 입지 완화를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지정하죠? 1.1개죠, 1.1개. 그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죠. 그냥 관리지역 하면 틀리잖아요. 틀렸고.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 그러니까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는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의 본래의 그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 얼마? 3분의 1 이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4번.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는 준주거지역과 똑같아요. 그래서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축을 할 수 있는데 단 그 중에서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지만 이종 권리생활시설 중에서 안 되는 게 외워주십시오. 안마시설소, 관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 장례시설 등은 네, 건축 대상에서 지급됩니다. 이건 따로 이런 게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다음 중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5번.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중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여러분,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중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은 건축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어. 아파트 안 돼. 또 안 되는 게 있어. 안마시술소. 안마시술소 안 돼. 단란주점 안 돼. 단란주점 안 돼. 또 하나가 뭐죠? 노유자 시설 안 돼. 노유자 시설 안 돼. 노유자 시설. 이것도 단독으로 한 문제 나올 수 있어.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고서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노유자 시설. 공장지대에 늙을로 어릴류. 노유자 시설 웬 말이니? 공장지대에 일해야지 단란주점 웬 말이니? 공장지대에서 일해야지 안마시술 웬 말이니? 그죠?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10분에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부합니다. 정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복되지 않은 좋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딱 이대로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제시된 지문들이 들어가서 아마 문제를 구성하고 정답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높다는 것을 네, 알려드리는 문제죠. 11번 같이 보겠습니다. 국토교육법상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네. 국방상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고 불가피하고 요청이 있고 국토교통장관이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공계획사업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공계획 사업시행이 원칙적으로 유보돼요. 즉 도시공계획사업, 도시공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시행이 유보돼요. 다만 국방상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고 그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공계획 사업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시가와 유보기간은 다 이거잖아.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무엇을 정하죠?
도시군 계획 조례가지고 정확하게 뭐죠? 또 이거 모르죠.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게 됩니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비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 행위는 전부 오직 허가사항으로 법정된 것을 허가받아서 할 수 있죠.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민사항 없다고 그랬죠. 시가업주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 행위는 오직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사항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 없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틀린 거죠. 임의사항이 없으니까 허가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임의사항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가업주구역 안에 산림 안에서 임목별채, 조림, 용림의 허가 기준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이 아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산림자원의 조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규정해 옵니다. 책이 있습니다. 시가업주구역 안에서 산림 안에서 임목별채, 조림 및 용림의 허가 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은 또 전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채 개발이잖아요.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가 없다니까. 오직 허가사항만 있으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네. 정답은 옳은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2번. 자, 국토교육법상 용도지원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틀린 것은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틀린 것은 그렇게 돼 있네요. 네. 우리 어떻게 외웠죠? 용도지원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특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는 어떻게 외우냐면은 자개는 수공으로 어디서 생산하죠?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했잖아, 그죠?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 무슨 공원이죠?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이에요. 그리고 농공단지고, 무슨 공업지역에 있는 공업지역 안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는 건폐율과 용적률 지단도를 따로 정한다고. 그때 개발진흥지구는 2개가 있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하고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다 구분해서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제일 위에서부터 건폐율은 6근 상한학교, 6, 3, 4, 6근 3, 4한학교, 6, 4, 3, 4, 6, 7, 8 이렇게 했잖아. 하나씩 붙이면 건폐율이 되잖아요. 그럼 얘기 한번 보십시오.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이 60이네.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이 60이네.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 건폐율이 40이네. 수단조원보호구역 건폐율이 얼마죠? 수단조원보호구역 건폐율이 40이네. 40.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은 건폐율이 60이구나. 농공단지 등 건폐율이 70이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다 맞네요. 다 맞아요. 틀린 거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봐요. 제일 처음 자연취락지를 빼버려. 제일 마지막에 산업단지를 빼버려. 그리고 자연녹지를 빼면 4개가 남아, 나머지 4개. 이 4개는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지대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근데 용적률의 지대 한도는 우리 이렇게 없잖아. 동그라미 하나씩 떼고 18, 19,
8, 10, 15, 18, 10, 15 이렇게 온다고. 하나씩 붙여주면은 이것이 용적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 지락지구는 용적률 특례 규정이 없어. 그죠? 그 다음에 도시적 밖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는 용적률 얼마죠? 100. 맞죠? 수담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용적률 얼마죠? 80. 맞죠? 자연공원, 용도지구 안에 자연공원은 용적률 얼마죠? 100. 맞잖아. 농공단지는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150이죠. 틀렸구나. 150이죠. 150. 정답은 5번인데 이게 통째로 한 문제 나온 적도 있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이게 한 줄씩 잘 들어오는 거야. 오지쓴다 이게. 나온 줄도 몰라. 외웠는데 부분적으로 이 중에서 하나만 가져 내버리면은 나온 줄도 모른다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걸 하면은 자격증 준다니까? 그 연습하는 거잖아.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적 외의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50% 이상의 계획관리지구서 나머지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고 일정 요건에 해당한다. 맞죠? 여러분 도시적 외의 지역에 봐요. 이게 서울이에요. 도시지역이야. 도시지역. 근데 서울인데 도시지역 외에 도시지역 밖에 있잖아.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 있다고. 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잖아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정하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되고 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 나머지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고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연립주택 지어낼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도시적 외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무엇을 지정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두 번째는 도시적 외지역에 개발 진흥지구를 지정합니다. 개발 진흥지구가 지정되고 그 개발 진흥지구가 대통령령이 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면 여기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신도시로 개발되잖아요. 그러면은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 밖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신도시로 개발돼야 되니까 해당 용도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될 건폐율은 1.5배, 150% 이하까지, 용적률은 2배, 200% 이하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이거 해봤잖아. 주거개발진흥지구하고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죠?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할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 마지막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지역은 도시적 외지역에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도시적 외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모두 3개가 있다고. 교재 한번 봐요. 문제.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면 도시적 외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할 수 있잖아. 아니면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지구가 어디 위치해야 된다고?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와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할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정확하잖아. 주거기능이 포함된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야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잖아. 세 번째,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맞네요. 4번. 해당 용도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될 해당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이잖아. 개발진흥지구. 해당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될 건폐율은 얼마를 완화한다고 그랬죠? 150. 용적률은 200%에 대해서 완화 적용이 가능하잖아. 근데 도시적 밖에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지구도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허용이 안 돼요. 단 그 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할 경우에는 제외니까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한 개발진주에 지정된 지구 단위 구역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나왔다 그랬잖아. 한번 봐요. 계획관리지역 안에 개발진주에 지정된 지구 단위 구역에서는 공동주택지구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 허용된다. 그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틀린 것은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이 정도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휴식 후에 14번부터 네 문제를 풀겠습니다.